요즘 전세 사기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죠. 아직 계약 전이라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피해를 입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사기는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금액이 크고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이후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보신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가 제일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세입자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전세 사고로 인해 생긴 채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과 연결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전 MC 소희원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전세 사기가 개인회생까지 이어지는 이유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집 문제만은 아닌 거죠. 전세 사기 자체가 바로 개인회생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이런 것들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대출이 고스란히 개인의 채무로 남기 때문인 거죠. 집은 없는데 빚만 남은 상황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 이후에 개인회생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전세 사기 때문에 빚이 감당 안 된다라는 상황이신 겁니다. 결국 전세 사기는 집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남아버린 채무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전세로 살다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서 개인회생까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어떤 상황인가요? 네, 가장 많은 상황은 계약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값과 전세금이 거의 같았던 경우입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라고 불리는 상황인 거죠. 집값이랑 전세금이 비슷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을 팔면 은행 대출이나 세금 같은 것들이 먼저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집은 있는데 정작 보증금으로 줄 돈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도 보증금을 한 번에 잃게 되고 그 보증금이 대출이었거나 생활자금이었다면 채무가 그대로 남아서 개인회생까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위험한 계약이었는데 일반인은 그걸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었지만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면서 이중계약,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과도한 선순위 근저당, 신탁 등기 이런 요소가 겹치면 피해 가능성이 급격히 커집니다. 이런 구조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대출 상환 부담을 혼자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할 때는 잘 몰랐지만 여러 위험 요소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세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지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바로 고민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봐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전세사기 특별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몇 가지 중요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경매나 공매 절차를 최대 1년까지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입니다. 바로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막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우선 매수권입니다. 다른 낙찰자보다 먼저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이때 연 1에서 2%대 저금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LH 공공임대 임시거주나 세제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지원책들이 있어도 전세 사기 피해 이후에는 전세금 대출 같은 빚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개인회생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빚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전세 사기로 인해 생긴 빚을 본인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범죄 피해로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일반적인 경우와는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거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전세 사기 피해 결정문입니다. 이 결정문이 있어야 전세 사기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재판부에 범죄 피해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라는 점으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정문 하나가 개인회생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 그러니까 재산으로 평가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 보증금을 재산으로 보지 않거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보증금이 청산 가치에서 빠지거나 낮게 평가되면 월 변제금이 실질적으로 낮아질 수 있고 그만큼 회생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요건도 달라집니다. 변제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는 걸까요?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 기간은 3년이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는 취약 채무자로 인정이 돼서 3년 미만으로 인가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즉 변제 부담과 기간 모두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자라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꼭 챙겨야 할 게 명확하네요. 네, 맞습니다. 피해 결정문 확보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은 빨리 신청하는 것보다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전세 사기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이후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해 주시죠. 전세 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서 회복 경로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막연한 상태로 고민하기보다는 가능한 선택지와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 판단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클리어!